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의 오락거리입니다. 로렌스 해링턴은 공손함을 가장한 아기로 그렇게 발표했다. 70살의 그는 느릿하게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고 리츠 칼튼의 호화로운 연회장에는 숨죽인 웃음소리가 퍼졌다. 박민호는 재능 때문이 아니라 조롱당하기 위해 초대받았다. 월스트리트의 몇몇 임원들은 타인의 수치를 세련된 오락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가 첫 건반을 누르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이 곧 탐욕에 찌든 수십 년의 야망 밑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깨닫게 하고 그 임원들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할 줄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태어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알아가요. 리츠 칼튼 파크, 에비뉴의 개인 연회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완벽한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임원들이 모두 완벽한 정장 차림에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관한 대화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이 행사는 피나클 인베스트먼트의 CEO 로렌스 해링턴이 주최한 이번 학기 최대 기업 인수를 축하하는 만찬이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50대 남성 해링턴은 냉혹한 실용주의와 차가운 비즈니스 감각으로 유명했다. 그날 밤, 그는 영향력 있는 초대객들 사이를 누비며 자신의 최근 기업 승리를 맛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연회장 구석에는 웅장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미묘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단지 정교한 환경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웨이터들이 정교한 요리를 서빙하는 동안 주식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에 관한 대화가 공기를 채웠다. 분위기는 계산된 축하 분위기였고 각각의 악수는 수백만 달러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할 수도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해링턴이 잔을 들어 올리며 발표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인상적인 숫자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과 전략이 항상 승리한다는 증거를 축하합니다. 임원들이 서로 승인의 눈길을 교환하며 예의 바른 박수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단순하고 오래된 정장을 입은 노인 아시아 남성이 연회장에 조용히 들어왔다. 70세가 넘어 보였지만 느리면서도 위험 있는 걸음으로 걸어왔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고 차분하고 깊은 눈으로 주변을 관찰했다. 해링턴의 보좌관 중 한 명이 재빨리 다가갔다. 선생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비공개 행사입니다. 노인은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한국 억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착오는 없습니다. 오늘 밤 피아노를 연주하도록 고용되었습니다. 해링턴은 이제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CEO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위에서 아래로 노인을 평가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통제된 미소로 물었지만 차가운 눈빛은 그의 경멸을 드러냈다. 박민호입니다. 노인은 봉투를 내밀며 대답했다. 오늘 밤 피아니스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링턴은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빠르게 살펴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입술에 악의적인 미소가 형성되었다. 아, 그래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기억이. 해링턴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예정에 없던 공연이 있을 것 같군요. 몇몇 임원들은 조용히 웃었다. 다른 이들은 당혹감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해링턴이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조직한 일종의 악의적인 장난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자, 박 선생님. 해링턴이 가짜 친절함으로 계속했다. 우리를 위해 연주하러 오셨다고요? 정말 멋지네요. 부디 편하게 하세요. 노인은 조롱을 알아차렸지만 위엄을 유지했다. 네, 한 곡을 연주하러 왔습니다. 단 한 곡만이요. 쇼핑몰 키오스크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한 곡이라. 해링턴이 극적인 휴지를 취하고는 정말 기대되는군요. 라고 마무리했다. 그의 말에 연회장에서는 억제된 웃음이 퍼져나갔다. 참석한 몇 안 되는 아시아계 임원 중 한 명인 제시카 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로렌스,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가요? 그녀가 주최자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진정해요, 제시카. 그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파티에 약간의 문화적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는 노인에게로 돌아서서 연극적인 몸짓으로 피아노를 가리켰다. 부디, 박 선생님,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 그는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민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깜박였다. 상처? 분노? 아니면 어쩌면 놀랍게도 연민. 그러나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얼굴은 다시 한번 평온해졌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손가락은 약간 떨렸지만 이것은 분노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단순히 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작은 굴욕을 이미 수십 번이나 겪었던 것처럼 저는 제 음악을 들려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그는 소박하게 말했다. 듣기 싫으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 말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었다. 해링턴은 얼굴을 붉혔다. 이 늙은이가 너무 쉽게 자신의 놀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더 큰 조롱을 준비했다. 알겠습니다, 메스트로. 그럼 제발 우리를 감동시켜 보세요. 아마도 생일 축하합니다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게 당신 레퍼토리에 있다면 말이죠. 주변에서 더 많은 웃음이 터져 나왔고 제시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노인과 같은 문화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자리와 업계에서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수는 없었다. 최소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했다. 박민호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종류의 이해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반짝였다. 마치 그들 모두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조롱과 가면 뒤에 감춰진 공허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제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단지 제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다. 해링턴은 그의 뒤에서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 늙은이가 몇 개의 어색한 음표를 연주한 후 당황하는 모습을 보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박민호는 경멸적인 눈길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피아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피아노 의자에 앉을 때 그의 손은 살짝 떨렸다. 아마도 나이 때문일 수도, 아니면 그가 느끼는 긴장감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결의와 평온함이 공존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와 재회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의 자세는 변했다. 아까의 약하고 오래된 노인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어떤 내면의 힘이 그를 단단하게 지탱하기 시작했다. 뒤에서 해링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메스트로님, 우리에게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긴 손가락이 건반 위에 우아하게 올라갔다. 바로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음이었다. 하지만 그 음의 순수함과 깊이는 즉시 연회장 전체를 사로잡았다. 맑고 깊고 완벽하게 정제된 소리였다. 모든 대화가 중단되었다. 모든 눈이 피아노로 향했다. 두 번째 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각각의 음은 이야기의 시작처럼 서로 엮여나갔다. 그가 연주하는 곡은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다. 클래식도 재즈도 대중음악도 아닌. 그것은 마치 인간의 영혼을 위한 언어와 같았다. 해링턴의 미소가 얼굴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표정에 혼란이 스쳤다. 그는 연주가 서툴고 우스꽝스럽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제시카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뺨에 눈물이 맺혔다. 왜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음악은 아직 슬프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순수한 진실이 담겨 있어서 그녀의 마음을 관통했다. 박민호의 손가락은 이제 춤을 추듯 건반 위를 움직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는 보지 않고도 모든 음표를 알고 있었다. 마치 그 곡이 그의 혈관을 통해 흐르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리듬을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변했다. 처음에는 조롱과 냉소로 가득 찬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무언가 신성한 것이 내려앉은 듯한 고요함으로 채워졌다. 샴페인 잔들이 테이블 위에 내려졌다. 대화가 완전히 멈췄다. 오직 박민호의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다. 해링턴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지켜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노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깊이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낯선 감정의 파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음악은 점점 더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였지만 이제 그것은 복잡한 감정의 얽힘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시간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제시카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왜 울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음악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일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갖게 되었다. 이 노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박민호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동안 그의 존재 자체가 변모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이제 자신감으로 곧게 펴졌고 떨리던 손은 이제 수십 년간의 숙련된 기술을 드러내며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과도 같았다. 음악은 전시적인 과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친밀한 대화와도 같았다. 마치 박민호가 연회장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음악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레이놀즈, 50대의 인수합병 전문가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한 것이 언제였던가? 2주? 아니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직장일 때문에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도 놓칠 뻔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이 낯선 음악을 통해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소피아 마르티네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지난 5년간 나중에라고 말해왔다. 나중에 휴가를 가겠다. 나중에 어머니를 방문하겠다. 나중에 그 책을 읽겠다. 나중에 행복해지겠다. 하지만 음악은 마치 속삭이고 있었다.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다. 로베르트 행사 매니저는 피아니스트를 유난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서서히 인식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는 조나단 루이스, 뉴욕의 영향력 있는 음악 비평객에 접근했다. 조나단, 그가 긴급하게 속삭였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비평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모르겠네. 하지만 이 작품,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 박민호야, 로버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 필하모닉의 박민호라고. 조나단의 눈이 커졌다. 불가능해. 박민호는 30년 전에 음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맞아. 로버트가 확인했다. 그는 전성기에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어. 아내의 병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하더군.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박민호의 음악은 더욱 깊어져 갔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한 인간의 전체 삶을 담은 이야기였다. 사랑, 희생, 상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헌신에 관한 이야기. 그의 아내, 선자, 로버트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 그들은 완벽한 듀오였지. 그녀가 퇴행성 질환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조나단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피아니스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는 공개적으로 연주하지 않았다고 해 로버트가 마무리했다. 아무도 그의 음악을 듣지 못했어. 연회장 중앙에서 해링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조롱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혼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그가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희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깨달음. 제시카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왜 울고 있는지 알았다. 그 음악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모든 거짓말을 벗겨내고 있었다. 성공, 지위, 부, 그것들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박민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것은 세상을 등진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을 위해 명예와 찬사를, 박수갈채와 화려함을 포기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연회장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공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그는 서울 필하모닉 역사상 가장 젊은 수석 피아니스트였어. 로버트가 조나단에게 계속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28살에 세계 투어를 시작했지.
카네기 홀, 로열 앨버트 홀, 베를린 필하모니. 그는 어디서나 매진을 기록했어. 조나단은 이제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오게 된 거지?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모르지. 아내가 죽은 후 그는 그냥 사라졌어. 몇몇 사람들은 그가 고향인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했어. 그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했어. 그들의 대화는 음악이 갑자기 더 강렬해지며 중단되었다. 이제 그것은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박민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가락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그의 고별곡이야. 조나단이 숨을 죽이며 말했다. 그가 아내를 위해 작곡했지만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연주하지 않았던 곡이라고 소문이 돌았어. 로버트는 흠뻑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녀의 마지막 날들 동안 병원에서 작곡했다고 해. 그녀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그는 그녀 곁에 앉아 이 곡을 작곡했어. 음표 하나하나가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연회장 반대편에서 해링턴은 이제 완전히 당혹스러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악의적인 계획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 낡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그가 조롱하기 위해 초대한 그 사람이 사실은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였을까? 제시카는 해링턴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알았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해링턴은 고개를 흔들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의 기색이 보였다. 알았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음악은 이제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적이 되었다. 그것은 두 영혼의 이별에 관한 이야기였다. 한쪽은 떠나야만 하고 다른 쪽은 남겨져야만 하는. 그것은 작별 인사였지만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감사와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진 작별 인사였다. 선자가 죽기 전날 밤 로버트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박민호는 그녀의 병실에서 작은 디지털 피아노로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해. 그녀는 이미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음악에 맞춰 살짝 움직였다고 간호사들이 말했어. 마치 그녀가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연회장을 통해 속삭임으로 퍼져나갔다. 임원들은 서로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 정보를 전달했고 각자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의 표정이 번져갔다. 마이클 톰슨, 한 대기업의 부사장은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오늘 일찍 집에 갈게.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아만다 윌슨은 이제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사직서였다. 데이비드 레이놀즈는 자신의 아들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이제 18이 되었지만 사진 속에서는 여전히 12살이었다. 그 이후로 새 사진을 지갑에 넣을 시간도 없었던 것이다. 박민호의 음악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단지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드러낸 한 남자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영혼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회장 중앙에서 해링턴은 이제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의 자신감과 우월감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음악의 한 구절이 그를 오랫동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다시 10살 소년이 되어 항상 저녁 식사에 일찍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만 거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던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신을 보았다. 그는 거실 안락의자에서 잠들곤 했던 밤들을 기억했다. 시계가 이미 자정을 가리킨 후에야 아버지가 그를 침대로 데려갔다. 사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들아. 언젠가 네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정말로 이해했다. 너무나 잘 이해한 나머지 정확히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순간 해링턴의 목에 뜨거운 덩어리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 라이언을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언제였던가? 크리스마스. 그것도 잠깐. 그는 긴급 회의 때문에 서둘러 떠났다. 라이언이 대학 졸업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음악은 이제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볼륨이 커진 것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가 더해졌다. 박민호는 마치 각 음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단어인 것처럼 연주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우지 못한 감정적 기억에 인도되어 확고하고 정확했다. 첫 번째 줄의 테이블에서 마이클 톰슨은 이제 자신의 휴대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전날 아침에 다툰 16살 아들에게 메시지를 쓰고 있었다. 내가 돌아오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가 그립구나. 연 회장 반대편에서 아만다 윌슨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좀 더 조용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엄마 늦은 시간인 거 알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음악은 오랫동안 억압된 감정들이 마침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전에는 숫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던 연 회장에 이제는 깊은 자기 성찰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찬사였다. 삶이 너무 짧고 마음은 너무 깊고 사랑은 너무 귀중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었다. 제시카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10년 동안 그녀는 국제부서를 이끌며 끊임없이 여행하고 가정을 꾸리는 자신의 꿈을 무기한 연기해왔다. 아직 시간이 있어라고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멜로디를 들으며 그녀는 인생의 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문했다. 음악은 이제 상실에 관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남겨지는 공허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음표들은 마치 빈집에서의 외로운 발걸음 소리 같았고 아무도 더 이상 거기서 자지 않기 때문에 정돈된 채로 남아있는 침대의 한쪽 면 같았다. 해링턴은 자신의 뺨에 뭔가 축축한 것을 느꼈다. 놀랍게도 그것은 눈물이었다. 그는 15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로 울지 않았다. 재빨리 그는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를 압도하는 감정을 감출 방법은 없었다. 연 회장 뒤쪽에서 이전에는 계약과 직위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던 임원들이 이제는 집단적 취약성의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꺼내졌고 메시지가 입력되었으며 전화가 걸려갔다. 아빠가 오늘 일찍 집에 올게. 약속할게. 내일 함께 저녁 먹을까? 우리 둘만. 오랜만이란 걸 알아. 하지만 네가 그리워. 작품이 특별히 아름다운 순간에 도달했다. 음표들이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박민호는 연주하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한국어로 된 말이었다.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감정으로 가득 찬 말이었다. 당신을 위해 선자. 그 이름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담아 속삭여져서 마치 청중들의 마음속 비밀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그들은 선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피아니스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헌신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한국어를 이해하는 제시카는 목이 메었다. 그 단어들에는 단순한 헌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었다. 죽음조차도 깨뜨릴 수 없는 약속. 제시카는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부산에 홀로 사는 80세 노인.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항상 바빠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게요라는 변명과 함께. 하지만 박민호의 음악이 묻고 있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다음은 언제인가? 음악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모했다.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공유한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 그것은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한 노래였다. 해링턴은 피아니스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는 이 순간, 이 경험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다. 음악이 그를 자신과의 대면에 가두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아들 라이언이 5살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를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삐뚤빼뚤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아빠, 이거 당신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해링턴은 전화통화 중이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 그림은 어디로 갔을까? 그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기는 했을까? 연 회장 전체가 이제 개인적인 기억의 바다로 변했다. 각자가 자신만의 과거를 대면하고 있었다. 놓쳐버린 순간들, 하지 못한 말들,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박민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더욱 우아하게 움직였다. 그는 이제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노력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선자가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을 인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로하며. 선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시카가 로버트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빛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가 대답했다. 박민호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녀는 그의 길을 비추는 등대였다고. 그들이 함께 연주할 때면 청중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 연주하는 것 같다고 말했대요. 박민호가 또다시 한국어로 속삭였다. 기억하나요, 선자? 우리의 첫 번째 콘서트를. 당신은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죠. 하지만 내 눈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괜찮아졌어요. 제시카만이 그 말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 말을 번역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사적인 순간이라 감히 방해할 수 없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음악은 짧고 떨리는 바이올린 선율을 연상시키는 구절로 변했다. 마치 선자가 잠시 남편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 돌아온 것처럼. 데이비드 레이놀즈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그는 왜 우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도 피아니스트였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열정적인 아마추어였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마지막 연주를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요한 사업 미팅 때문에 그것을 놓쳤다. 2달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연주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 남자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작품이 절정을 향해 나아가면서 화음들은 이제 단순한 슬픔을 넘어 받아들임, 그리고 놀랍게도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다. 연회장 전체가 음악만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음악은 마치 만질 수 있는 존재처럼 모든 공간을 채웠다. 해링턴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피아니스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상황을 중단시키고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고 있었다. 음악이 그를 자기 자신과의 대면 속에 가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라이언을 떠올렸다. 이제 22살,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이 언제였던가. 크리스마스 때 잠깐. 그것도 긴급 회의 때문에 서둘러 떠나기 전에. 라이언은 대학 졸업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해링턴은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이언, 그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그는 아들의 일기를 우연히 본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일이었다. 그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빠가 날 자랑스러워할까? 해링턴은 그때 그 질문에 화를 냈었다. 당연히 자랑스럽다고. 아들을 위해 최고의 학교들에 보냈고 모든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 박민호의 음악 속에서 그는 그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라이언은 물질적인 것을 묻고 있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시간을, 관심을,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 제시카가 그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괜찮으세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피아니스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경멸이 아닌 존경에 가까운 표정으로. 내가 그를 조롱했어. 그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악의적인 장난으로 계획했다고. 에이전시를 통해 그를 고용했어. 가능하면 외국인인 노인 피아니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수치심이 묻어났다. 제시카는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뭘 고치라고? 해링턴이 물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CEO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들을 마주하는 한 남자였다. 단지 오늘 밤만이 아니라 그녀가 대답했다.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그 화면에는 노모의 미소 짓는 사진이 있었다. 모든 것을요. 해링턴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전화기를 꺼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라이언의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박민호의 음악이 특별히 부드러운 구절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마치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놓친 기회에 대한 용서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희망을 전달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해링턴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마이클 톰슨은 이미 아들과 전화 통화 중이었다. 내일 내 농구 경기에 갈게, 약속할게. 그의 아들은 놀란 것 같았다. 아빠, 정말이에요. 하지만 시카고 미팅은요? 미팅은 연기할 수 있어. 네 경기는 그럴 수 없잖아. 데이비드 레이놀즈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했던가. 오늘 밤엔 일찍 들어갈게. 함께 와인 한잔 할까? 아만다 윌슨은 자신의 상세에게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다. 내 삶의 균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가능하시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해링턴의 전화가 마침내 연결되었다. 긴 침묵 후 그는 들었다. 아빠?
라이언,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네가 필요해. 다른 쪽에서 혼란스러운 침묵이 이어졌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 해링턴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번 주말에 널 보러 갈 수 있을까? 정말요? 라이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기쁨이 묻어났다. 물론이죠. 좋아요. 하지만 분명 시애틀 프로젝트 마감이 라이언, 해링턴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건 기다릴 수 있어. 너는 그럴 수 없어. 작품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었다. 박민호의 손이 건반 위에서 마치 가금표가 깨지기 쉽고 소중한 것처럼 움직였다. 멜로디는 더 단순해지고 더 친밀해졌다. 폭풍 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음악적 속삭임. 박민호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단지 연회장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선자와 다시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해링턴은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늘 밤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였다. 라이언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긴 여정의 첫 걸음이었다. 박민호의 음악은 이제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자연스럽게 결말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음표들 사이에 강역이 넓어졌고 마치 천천히 멀어지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기억처럼 들렸다. 로버트는 다시 조나단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그가 선자를 위해 쓴 마지막 작품일 거예요. 그녀가 병원에 있을 때 작곡했지만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조나단이 물었다. 그는 분명히 감동받은 상태였다. 이 멜로디는 그녀의 이름과 같아요. 선자는 한국어로 온순하고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이 음악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연회장 중앙에서 마이클 톰슨은 이제 더 이상 외관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전화로 말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아, 내가 전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달라. 출장을 줄일 거야. 우리는 함께할 시간이 필요해. 아만다 윌슨은 자리로 돌아와 상사에게 이메일을 입력하고 있었다. 제 우선순위를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업무량을 줄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섰다. 박민호는 마지막 화음을 연주했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했다. 그 음표는 공기 중에 떠 있었다가 서서히 침묵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한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경외로움이 가득한 것이었다. 깊은 기도 후에 찾아오는 것과 같은 침묵. 피아니스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손은 여전히 건반 위에 얹어져 있었다. 그의 호흡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그가 다른 세계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천천히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완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마침내 일어섰을 때 그는 관객이 아닌 피아노를 향해 작은 절을 했다.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악기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감사였다. 해링턴은 피아니스트에게 다가갔다. 이전의 오만하고 냉소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의 눈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박 선생님,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노인은 품위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지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금 어떤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벗겨짐이었고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의 노출이었다. 제시카는 다가와 박민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다.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아니요, 젊은이요. 선물은 제가 받았습니다. 선자는 항상 제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오늘 밤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침묵을 깬 것은 조나단, 음악평론가였다. 그는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사교적 행사에서의 기계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을 인정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감탄으로 박수 소리가 서서히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강렬해져 마침내 뜨거운 환호로 변했다. 임원들이 일어섰다.
많은 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몇몇은 마치 그들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해주는 부적인 것처럼 자신의 전화기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박 선생님. 조나단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음악 평론가로 일한 25년 동안 이런 순수한 감정과 기교를 함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민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교가 아니라 단지 진실일 뿐입니다. 그 단순한 말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다. 진실. 그들 모두가 매일 비즈니스 세계에서 피하고 왜곡하고 재정해야 하는 단어. 로버트가 피아니스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박 선생님,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연주하는 것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작은 콘서트라도.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밤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을 모두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요. 해링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이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그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박 선생님을 모욕적인 방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저의 교만함과 무례함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고백에 잠시 놀란 침묵이 흘렀다. 해링턴과 같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제 부끄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했다. 박 선생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제시카가 앞으로 나섰다. 저도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항상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저는 제 뿌리의 많은 부분을 부정했습니다. 오늘 밤 박 선생님의 음악은 저에게 제가 버린 것들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데이비드 레이놀즈가 말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제 아들의 모든 농구 경기를 놓쳤습니다. 항상 다음에는 꼭 갈게 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클 톰슨이 말을 이었다. 제 아내와 10주년 기념일을 놓쳤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요. 그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실망을 봤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녀에게 전화해서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둘만의 여행을요. 박민호는 이 모든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판단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음악에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선자는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항상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다. 박 선생님, 해링턴이 다시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간단히 대답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세요. 그것이 저에 대한 가장 큰 감사가 될 것입니다. 박민호의 말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마치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전에 인수와 이익에 관한 대화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모든 구석에서 임원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렇게 늦게 전화드려 죄송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얼마나 자리를 비웠는지 알아. 우리만의 주말을 가질 수 있을까? 아들아,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응, 바로 지금. 회의는 기다릴 수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았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단어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갑자기 표면으로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도 괜찮았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았다.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마이클 톰슨이 박민회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었다. 제 아들이 방금 제가 아픈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이렇게 별안간 전화할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나 그럴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피아니스트는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가치를 그것이 희소해질 때만 깨닫곤 하죠. 데이비드 레이놀즈가 대화에 참여했다. 제 아들이 내일 농구 경기가 있어요. 저는 지난 5년간 그런 경기들을 놓쳐왔죠. 이제는 그 자리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로 그럴 건가요? 박민호가 물었다. 그의 평온한 눈빛이 데이비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데이비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제시카도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거든요. 항상 더 자주 방문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피아니스트가 물었다. 특별한 김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주말에 방문할 거예요. 작은 웃음이 박민호의 입가에 맴돌았다. 김치는 사랑과 같아요. 그가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풍부해지죠. 아만다 윌슨이 그들에게 합류했다. 방금 제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희 어머니는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병원을 방문했지만 그 후로는 업무가 항상 우선이었죠. 당신의 어머니는 어떠세요? 박민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건강하세요. 다행히도요. 아만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연회장 건너편에서 같은 투자회사의 라이벌이었던 두 임원이 이제는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명은 최근에 이혼했고 다른 한 명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이전에는 결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공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웃고 울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행사가 아닌 인간 연결의 축제로 변모했다. 해링턴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 특별한 순간을 창조했다는 아이러니를 느꼈다. 물론 그의 의도는 완전히 달랐지만 결과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름다웠다. 박 선생님, 그가 피아니스트에게 물었다. 당신이 오늘 밤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인가요? 아니면 박민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인생에는 진정한 우연이란 없어요, 해링턴 씨. 단지 우리가 그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만남들이 있을 뿐이죠. 박민호의 신비로운 대답은 해링턴에게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가 더 깊이 캐묻기 전에 휴대전화로 개인적인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몇 분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교만함이나 우월감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한 것은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감정적인 상태로 잠시 멈췄다. 그는 최근에 성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해야 자율적인 개인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연회장을 통해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권력과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해링턴이 계속했다. 우리의 성공이 은행 계좌의 숫자로 측정된다고 확신하면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해야 할 유일한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피아노 근처에 여전히 서 있는 박민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피아니스트를 존경스러운 몸짓으로 가리켰다. 제가 오늘 밤 여기에 오직 우리의 오락거리가 되도록 초대한 이분은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버트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민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서울 필하모닉의 수석 피아니스트였으며 그의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분이십니다. 놀라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조나단 음악평론가는 보충했다. 명성과 재산을 사랑을 위해 포기한 예술가입니다. 인간을 경력보다 우선시한 분이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결코 용기를 내지 못했던 선택이죠. 해링턴이 덧붙였다. 박민호는 모든 관심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단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꾸밈없이 진실했다. 그 단순함이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제시카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번역했고 그 말의 단순함은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무엇이 대체 불가능한가요? 한 젊은 여성 임원이 조용히 물었다. 사랑입니다. 박민호가 대답했다. 진정한 사랑은 성취나 명성, 부와 달리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정확히 같은 형태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깊은 침묵을 불러왔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대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되었다. 선자와 저는 20년을 함께했습니다. 박민호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연 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그녀가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경력을 포기할 수 있었나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그녀를 포기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경력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순간들은, 그것들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깊은 생각의 주름이 잡혔다. 특히 해링턴은 크게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희생했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 해링턴이 진지하게 물었다. 당신은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요. 피아니스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오직 후회하는 것은 그녀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갱신된 관심의 중심에 서서 박민호는 여전히 같은 차분함을 유지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단순하게 반복했다. 단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겸손하게 전해졌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다. 제시카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번역했고 그 진심 어린 단순함은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린 해링턴이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를 제안합니다. 오늘 밤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인수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종종 뒤로 밀어두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잔들이 조용히 들어올려졌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경쟁과 과시에서 공유된 내면의 성찰로. 박 선생님, 해링턴이 말했다. 제가 당신을 맞이한 방식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 번 더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피아니스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가 연주한 음악은 선자에게 보내는 제 작별 인사였습니다. 제가 말해야 했던 모든 것이었죠. 그는 작은 인사를 하며 덧붙였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할 차례입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들어왔을 때와 같은 조용한 위엄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모두가 그의 사명이 이 밤에 완수되었음을 이해했다. 해링턴은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저분이 우연히 여기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깨달음이었을 수도요. 데이비드가 덧붙였다. 박민호가 연회장을 나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부재가 실제로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의 영혼이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의 메시지는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있었다. 마이클 톰슨은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의 모든 약속을 취소해 주세요. 가족 긴급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자 해링턴이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긴급 상황인가요? 네, 마이클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의 첫 운전 면허 시험인데 제가 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전에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후로는 이게 바로 긴급 상황입니다. 해링턴은 온화하게 웃었다. 저도 월요일 약속을 좀 취소해야겠군요. 라이언에게 약속했으니까요. 아만다 윌슨과 또 다른 임원인 로버트 킹이 대화에 합류했다. 사실 우리 리더십팀 전체가 지침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만다가 제안했다. 우리 회사에 항상 연결되어 있기 정책이 실제로는 진정한 연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 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 중이었어요. 로버트가 말했다. 가족 휴가와 유연 근무 시간을 확대하는 거죠. 전에는 이것이 생산성을 저하시킬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해링턴은 생각에 잠겼다. 매출과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을 측정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가 고개를 들어 자신의 팀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익률을 측정하지만 사람들의 행복과 균형은 측정하지 않죠. 그의 말은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사람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이 밤이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연회장을 나서며 조나단은 로버트에게 물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로버트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그의 음악은 우리와 함께 남을 겁니다. 박민호의 놀라운 연주가 있은 그날 밤 이후 몇 주 동안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해링턴은 자신의 일정을 재조정하여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일과였지만 곧 두 사람 모두에게 신성한 시간이 되었다. 처음 몇 번의 저녁 식사는 어색했다. 오랫동안 쌓인 거리감을 단번에 메울 수는 없었다. 대화는 종종 짧고 피상적이었다. 하지만 셋째 주에 라이언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 무엇이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해링턴은 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했다. 한 분을 만났단다. 그분이 나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 어떤 교훈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놓친 모든 저녁 식사와 졸업식, 농구 경기들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로 기억될 거라는 것이야. 제시카 첸은 약속대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 일주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제시카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들었다. 돌아온 후 그녀는 국제 출장 축소를 요청했다. 일부 비즈니스는 화상 회의로도 충분합니다. 그녀가 이사회에 설명했다. 처음에 이사회는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회사의 가장 유능한 협상가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제가 덜 여행하면 번아웃을 피하고 더 오랫동안 회사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회사에도 더 좋은 일이에요. 데이비드 레이놀즈는 아들의 농구 경기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경기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놀랍게도 아들이 그 스포츠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아빠가 보고 있으면 더 잘 뛰게 돼요. 어느 날 밤 아들이 고백했다. 그 말은 데이비드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아만다 윌슨은 회사 내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토론 그룹을 시작했다. 작은 이니셔티브로 시작했지만 곧 비슷한 숨겨진 억압된 걱정을 가진 수십 명의 임원들을 끌어들였다. 이 모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 부서장이 고백했다.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음악평론가 조나단은 뉴욕이 들어야 했던 멜로디라는 제목의 박민호의 신비로운 출연에 관한 기사를 썼다. 그는 해링턴의 이름이나 초대의 불편한 맥락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 음악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그 기사는 바이럴이 되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박민회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해링턴은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보려고 했다. 감사를 표하고 어쩌면 그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마침내 퀸즈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계 소년의 도움으로 해링턴은 박민호의 주소를 얻었다. 그는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문을 두드렸다. 노인이 문을 열었다. 그는 해링턴을 알아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그의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선자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작은 디지털 피아노가 창가에 놓여 있었다. 당신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해링턴이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해준 일에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박민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선택한 거죠. 하지만 당신의 음악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해링턴이 주장했다. 노인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음악은 단지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